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세요. 눈으로 보시면 금방 그만해주세요. 중환자실에서의 그 사망하는 가정 존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은? 제가 중환자 실장을 이제 간뒀을 때 한 4년, 5년 됐나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중환자 실장을 간두게 되면은 그냥 평의사로 많이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환자 의학을 하는 동료 선생님들한테 정년할 때까지 중환자실에 한 팀을 맡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제 그 팀을 맡았는데요. 첫째는 제가 빠지게 되면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산병원의 중환자 의사들이 업무가 늘어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환자들한테 무슨 술기를 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되지만 여전히 판단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제 역할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내년 2월이 정년인데 내년 2월까지는 중환자 의사로 살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아니요, 30년 넘게 계속 다른 과들 선생님들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죽음하고 가장 임박한 환자들을 보시니까 스트레스도 훨씬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중환자실을 그 환자 보시는 걸 30년 넘게 하고 계셔서 혹시 다른 뜻이 계신가 여쭤봤어요. 그게 우리가 어떤 때 가장 이렇게 오늘 잘 살았다 싶은가요? 저는 도움이 됐을 예를 때. 들어서 그런 환자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 환자가 가족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걸 바라보는 순간 내가 그 전공의 한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거를 후회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치료를 했던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나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산병원에 근무할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제 돈으로 개업을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작은 병원은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요. 중환자실 한 병상을 유지하는데 1년에 적자가 8천만 원에서 1억입니다. 이것은 적자가 사실입니다. 네. 그럼 아산병원이 중환자실이 178병상인데요. 1년에 중환자실을 운영하면서 연간 적자가 170억에서 거의 한 200억을 적자를 보는 거거든요.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자리에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비싼 의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중환자 의학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순간이 내 삶의 의미로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네. 경험을 네.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경험은 저한테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제가 여쭤보길 잘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유독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널리 생각해 보시라라고 알리시고 이제 이런 뭐랄까 운동 뭐 이렇게 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노력을. 그러니까 거기 뒤에 지금 이런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오랜 시간 보신 그런 경험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품위 있는 죽음, 네. 좋은 죽음, 웰다잉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번역하면 좋은 죽음. 현장에서는 저는 품위 있는 죽음, 좋은 죽음을 경험한 일이 기억에 거의 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상당히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이름이 긴 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줄여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것이 2016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2018년 2월부터 이제 우리나라 전체 병원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요. 네. 그 법의 한 조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정된 법이 그래요. 예. 네. 그 세계 그 의사윤리 협정이나 그러니까 규정이나 미국 그 의학계 규정에 보면은 환자에게 무익한 연명의료는 의사의 판단으로서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종기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임종기에 들어갔다고 보이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치료를 그만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에서는 가족이 아닙니다. 네.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환자분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드물게 듣는 얘기지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물러나서 제안하는 거는 심장 마사지는 하지 마시죠. 그것은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닙니다. 다 해주세요.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심장 마사지 하는 순간에 가족을 들어오시게 합니다. 눈으로 보시면은 네. 금방 그만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맞이하는 사망에 그것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존엄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죽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임종실을 갖춘 병원이 몇 개 없어요. 네. 근데 아산병원도 임종실을 두려고 했었는데 임종실로 옮깁니다가 환자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뭐 어떤 이름을 쓰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 두려운가 아까 여쭤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왜 사망이 두려운가 하는 건 사망은 절대적인 단절이죠. 지금까지 제가 보고 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고요. 네. 네. 돌아가시는 분도 설령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없어지는 거죠. 그 절대적인 단절, 이별이 사망이 무서운 거고 피하고 싶은 이유고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순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지는 않느냐. 거기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한 달 더 있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또는 내가 설령 의식은 있어도 나한테 고통이 있는 치료를 하면서 한 달, 두 달 있는 것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를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자기결정권이겠죠. 네, 그럼요. 네, 그럴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심신이 다. 저희 모친이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중환자 예약을 하는 의사니까 어머님한테 요즘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혹시 혈압이 떨어지시고 힘든 순간이 오시면은 중환자실에서 이런 제가 하는 이런 치료 받으실래요? 여쭸더니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한 1년쯤 지나서 또 여쭤보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또 여쭤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 모친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폐렴이 오셨는데 그날 인공호흡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폐렴이셨는데 병실로 모시고 병실에서 항생제는 썼지만 중환자실로 모시지 않았거든요. 거기에서 누가 위안을 받았나 하면은 제 형제들이 위안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제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저를 좀 의심했습니다. 야, 네가 뭔가 조작을 하지 않았냐? 어머니가 저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 좀 편안하게 보이시는데 물론 제가 몰핀 썼어요. 마약, 호흡 곤란에 몰핀을 쓰거든요. 그런 그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거기서 누가 위안을 받나 하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가정은요. 죽음에 대한 진단을 받을 때 고통이 있죠. 임종기로 들어가는 순간에 고통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임종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모르죠. 예를 들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나 뭐 거기에 따라서 영생이 있을 수도 있고 윤회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은 누구도 잘 얘기하지 않고 누구도 잘 돌보지 않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죠. 남은 자들. 네. 그렇죠.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하면요. 네. 많은 가족들이 후회하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자고 했는 결정이 옳았는지.
가족들 중에도 의견이 나눠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네. 종종 있고 결국에는 돈 내는 사람 목소리대로 그렇죠. 진행됩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환자 본인이에요. 환자 본인이 분명하게 뜻을 세우시면은 의사가 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현행법에서 환자의 뜻이 존중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이 그 의사의 판단으로 가족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을 했을 때 처벌을 받게끔 돼 있기 네. 때문에 더더욱 환자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십니다.